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논문 작성 및 발표 과목 4주차 3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실험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더 광범위하게 범위를 넓혀서 논문 작성법, 우리 뭐 교과목하고도 좀 일치하는데요. 논문 작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위 논문의 작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학술지 논문 작성, 그다음 논문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약간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작성법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우리 학부에서는 지금 졸업 논문제를 없애는 바람에 학위 논문이 이제 없어지게 됐는데,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지금 학부의 과정에 있지만 학술지 논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학회에 참석하다 보면은 학회 초록이라는 것을 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그 논문의 학술지 논문의 일부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포스트 발표라든지 그 발표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글로 잘 정리해서 소개하는 그런 논문이 학술지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위 논문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기술하는 내용의 양이 일단은 그 학술지 논문보다 몇 배 많고요. 그만큼 자세하게 좀 기록이 돼야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마 부산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책이라서 이러한 것들로 했는데요. 예시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제목들을 가지고요, 우리가 공벌레 행동 패턴을 이용한 공벌레 로봇, 초록은 이렇게 쓰고 서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과 논문의 제목, 초록, 결론들이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은 이렇다, 본문들. 그래서 저런 내용들을 쓰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설명을 이제 해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논문을 솔직히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결론도 우리가 내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또 대안은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참고 문헌들은 이렇게 작성했는데 대안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나오게 된다. 보십시다. 논문의 종류를 먼저 살펴보면요,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그 다음에 학술대 논문. 영어로는 우리가 학위 논문은 thesi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술지 논문은 journal paper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학술대 논문은 conference paper라고 합니다. 컨퍼런스, 학술대의 뜻이죠, 그죠? 그리고 연구 주제 및 내용의 범위는요, 요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루는 주제와 범위가 넓다. 그러니까 학위 논문이 훨씬 넓죠. 그래서 뭐 학사 논문, 석사 논문, 박사 논문에 따라서 30에서 200페이지까지 나가는 정도의 분량도 가진다. 그다음 학술지 논문은요, 학위 논문 중에서 특정한 부분만 정리해서 이렇게 투구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길면은 10페이지 정도인데 이과 쪽에서는 10페이지 정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공학 쪽에서 짧으면 3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다음에 보통이 5페이지 정도, 4페이지 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학술대 논문도요, 요즘 여러분 초록만 내는 거 그건 학술대 논문이 아니고요, 거기에 나오는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내는 그러한 논문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술지 논문에 비해서는 좀 짧죠. 그래서 옛날에는 학술 논문집이라는 게 진짜 논문들이 이렇게 컨퍼런스 페이퍼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부 다 모아서 이렇게 냈었는데, 요즘은 초록만 요구해가지고 그 논문집이 되게 짧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학술대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것을 모아서 논문집으로 당당히 이제 저널 페이퍼로 나오는
그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자, 우선 학위 논문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석사 박사 학생에서 작성한다. 근데 중요한 것이 연구 내용에 있어서 독창적인 것. 항상 들어가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이 연구에 있어서 네가 통해서 네가 독창적으로 한 게 뭐고, 그다음 컨트리뷰션 봉헌한 게 뭔가. 그거를 항상 그 심사자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할 때 제일 많은 시간의 부분들을 이것에 대해서 물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은 실험의 테마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적이 없는가,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그 테크닉, 이용한 실험 장치와 테크닉들이 정말로 내만의 기술에 의해서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을 아주 정성스럽게 집중해서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참고문들을 많이 읽고 했는데 실험 방법은 똑같이 가져온 경우도 있지만 뭐 다르게 시도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령 같이 했다 하더라도 조건들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다른 결과들을 우리가 낸 게 있다면 독창적인 그런 설명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년 전까지 우리가 이렇게 시도했었는데 학사 좋은 논문제를 실행했습니다. 그것의 주된 이유는요, 연구 수행 방법과 논문의 작성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뛰어나게 하는 학생들은 이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학술지 논문에 투고해서 실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연구실에서도 실험방에서도 학생들이 쓰기 어렵지만은 SCI 논문 Science Citation Index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논문집에 논문을 꾸준히 투고를 했습니다. 실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좋은 대학원이나 그 다음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한 뭐 연구소로 가는 데 있어서도 참 아주 우수하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계기가 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볼 적에는 이러한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험을 하는 것들이 참 많을 거잖아요. 방막성적 실험이나 형광체 실험이라든지요. 그런 실험들을 할 적에 좀 더 시간을 내셔가지고요. 이러한 졸업 논문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걸 잘 정리를 해서요. 학술지 논문에 투고에 도전해보는 그러한 기쁨도 누려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창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독창성 있는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그 독창적인 주제를 선정할 줄 알아야 된다. 제일 쉬운 것들 중에서는 학부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는 신물질을 개발하는 학과니까 신소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안 만드는 게 있는가? 아니면은요, 두 번째 방법은 워낙 중국 사람들이 요새 신소재를 많이 만들거든요. 인력이 풍부하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저는 신물질을 정해놓고 제조하는 방법을 달리해본다든지 아니 조건들을 변화시키는 그것도 하나의 어떤 독창적인 그러한 논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게 참 중요해요. 저도 한 5년 전까지는요, 이 관심 분야의 동구동략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 외국 학회도 열심히 다녔었고요. 그 다음에 논문 사이트도 참 많이 들어가서 서핑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그 연구 동향을 파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제를 선정하고 나서 보면은 다른 사람이 벌써 해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꾸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 동향을 파악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파악한 것들을
자료와 조사와 수집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뭐 프린트를 다 해놔도 되지만 PDF 파일로 잘 모아놓고 그 제목들을 엑셀 파일로 잘 정리해놓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집한 자료의 평가를 자기가 선별해놔야 돼요. 뭐냐면은 이게 나중에 자세히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내인데 관심 분야에 가까운 정도와,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 독창적으로 내가 해볼 수 있는 어떤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로 따라서 이렇게 등급을 분류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게 왜냐면 또 참고 문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 가서 수업으로 훈련을 받은 게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하루에 한 편씩 논문을 읽고 정리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200편 정도만 네가 정리해 놓으면은 너 이제 연구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참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요, 제가 논문 한 편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사실 완전히 다 읽는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서머라이즈 하는데, 요약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뭐 몇 시간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진짜 그게 훈련이 되지 않고 요령을 모르다 보니까 그걸 또 옆에서 자세히 가르쳐 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문 한 편 읽고 정리하는데 뭐 1박 2일이 걸리더라고요. 몇십 시간이 걸리는 거죠, 사실은. 그런 속도로는 200편 읽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전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연구주제와 방향을 설정을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통 뭐 학사 졸업 논문을 할 적에는 교수님들이 이걸 많이 정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가다 보면은 열정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에서는 자기 스스로 이걸 정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세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기 연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통 해오던 일반적인 연구와 너무 동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횡강체를 많이 제작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참 재미있는 어떤 학사 연구로는요 아주 참 적당한 연구인 것 같아요. 제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측정을 해서 그 결과들이 우리 눈앞에 좀 쉽게 보이는, 그리고 혈관체 자체가 빛이 나오는 그런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부 학생들이 접근하기엔 참 좋은 토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토픽에는 꼭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 배경과 연구 적합성을 잘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전 조사가 필요하고 병행 조사도 필요하다. 연구 진행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방법이나 새로운 장비들이 없는가, 측정 장비들이 없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서베이 통해서 수집할 필요가 있고요, 정보를.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제가 이거 참 꾸준히 왔었는데 요즘 좀 게을러져가지고 조금 그런데, 습관적으로 관련 정보 사이트들을 계속해서 검색하는 게 필요하다. 자주 들어가다 보면요, 그 회사에서 메일이 이렇게 날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 더 좋겠죠, 그죠? 연구자로서. 그 다음에 자료 조사 전에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요, 자료 검색 시스템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데, 우리 학교에도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있는데요, 온라인을 위해서는 한 번씩 가서 교육을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요, 저희 실험바에 들어온 학생들을 다 데리고 도서관에 이 온라인 검색하는 강의가 한 2시간 정도 있습니다. 받아보시면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참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도 아마 있지 싶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석하는 학생들이 대학원생 말고는 거의 없어요. 가보시면은.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이 수강생을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주로 가보면은 교수님들이 한 8, 90%예요. 대학원생들이 한 몇 명 있고 학부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학부학생들이 정말 필요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꼭 논문조사뿐만 아니라 정보를 검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볼 적에 연구자료 비치 장소를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네트워킹이 잘 돼 있어서 다른 학교를 통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팩스 비용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학교에서 다 제공해 줄 겁니다. PDF 파일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자료 조사를 할 때는요, 관련 연구를 먼저 시작한 주위의 선배에게서, 그래서 실험방에 들어왔다면은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또한 도와줌으로 해서 옆에서 도와줌으로 해서 파악할 수 있다. 아니면은 어느 논문부터 기본적으로 읽어보면 되겠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참고 자료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리스트를 또한 만들어 가지고요, 수집할 자료를 자꾸 늘려가는 거. 그걸 우리가 스노우볼 검색이라고 하는데요. 참고 자료를 자신의 분야, 아까 말씀드렸죠? 관심 있는 분야와 제한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SCI 인덱스. 왜냐하면 최신 논문들이 여기다 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논문들보다는 주로 SCI 논문들이 더욱더 최신적인 논문들이 쓰입니다. 그러려면 독창성에 있어서 우리가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SCI 논문을 읽어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SCI 논문들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리딩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참 강조해도 정말로 그 중요성을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저도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서 있잖아요. 검색할 때 저자 이름이나 핵심 단어, 예를 들어 평강체나 forceful나 photoluminescence, 저는 특별히 상방 변환의 관계 있다, conversion, luminescence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자료 조사를 굉장히 길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책에 보면 뭐 그렇게 길게 돼 있지 않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을, 이 과정을 많이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적으로는 자료 조사가 어떻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그 논문의 퀄리티가 많이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SCI 논문을 쓰든 논문을 쓸 적에 글을 적는다는 게 참 어렵죠. 자기가 창작해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참고 논문들을 잘 참조해서요, 좋은 문장들을 떼어오고 그것을 잘 변형시키는 훈련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료 수집부터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여기 보십시다. 제목이 적절하다면 초록을 읽어야 돼요. 아무 때나 다 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논문을, 제 같은 경우 논문 한 10편 찾았으면 한두 편 읽어요. 왜? 제목이 적절한지 내용하고 정말 일치하는지를 보게 되죠. 여러분 아마 저도 연구 보고 계획서 같은 거 쓸 적에요. 제가 이번에도 계획서를 썼는데 논문을 서베이를 한 100편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18년부터 2020년 1월까지 나온 논문들에 관계된 논문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포스 아니면은 유무기, 형광체 이런 거에 대해서 검색을 넣었는데 제가 볼 적에는 뭐 수천 건이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 일일이 클릭해 볼 수도 없죠. 그래서 날짜별로 정렬을 해가지고요, 임팩트 팩터 높은 것들 중심으로 해서 2020년부터 이제 역으로 해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한 100편 정도의 논문을 이렇게 클릭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들 다 제가 뭐 이용했느냐,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한 20-30편일 겁니다. 20-30편. 왜냐하면은 제목이 적절성과 초록을 빨리 읽고, 아니면 그림을 빨리 찾아보고, 실험 방법들을 빨리 읽어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급을 나눴죠. 1, 2, 3등급을 나누어서 1, 2등급 정도만 그냥 저의 컴퓨터에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초록이나 결론을 읽고요, 표와 그림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는 요령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요, 선택 전에 저자나 학술지, 출판사가 신뢰할 만한지를, SCI 논문들은 대체적으로 신뢰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임팩트 팩터가 있는 논문들은 거의 신뢰하셔도 되거든요. 그게 신뢰도가 쌓이지 않으면은
SCI 임팩트, SCI 저널 페이퍼로 이게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출판사가 대체적으로 유명한 걸 저는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미 출판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인 경우 in press라고 되어 있죠. 출판 중인 논문 이런 말입니다. in press. 그래서 현재 인쇄 중이거나 특히 근데 논문 그런 것들은요. 출판될 날짜가 멀지 않았다면은 온라인판으로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아니면은 이제 주로 학술 대회 가서 아직까지 논문이 발표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들을 수밖에 없다. 정보 교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니면 놓친 문헌을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는 놓친 문헌 요즘은 거의 놓치지 않는데 그래도 저한테도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다든지 아니면 정보 수집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 이메일로 PDF 파일을 요구하는 분들이 매일 간간히 옵니다. 논문을 보고요. 자기들이 클릭을 했는데 그 나라에서는 프리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논문 한 편당 한 10몇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비용이 아까우니까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세요. 그럼 저는 이제 저자기 때문에 PDF 파일을 항상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입수하고 자직에 도움을 드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주로 참조하는 게요. 제가 볼 적에 해석 부분과 데이터의 해석 부분과 실험 장치 같은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했는가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집한 문헌을 이제 컴퓨터에 세이브 해놓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연구를 이제 진행하려면요 분석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드식으로 정리해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훈련한 것은 한 논문을 A4용지 한 페이지에 가급적이 정리를 해서요 세이브 다 시켜놓습니다. 그런 경우들이죠. 그 다음에 연구 논문의 세목 항목별로 배열된다. 엑셀 파일에 배열해두면 참 좋겠는데요. 그 내용을 비교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전에 자료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야지 연구의 주구주의 독창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연구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 독창성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우의 논문 형식은요, 통일 형식은 없지만 일반 학술지 논문 형식이 적합하다. 보통 우리 학과도 저번에 졸업 논문 할 적에요, 일반 학술지 형태를 거의 따랐습니다. 그냥. 그리고 내용만 좀 더 길게. 근데 이제 학술지에 투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 줄이는 작업도 했은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속된 학과나 우리가 지도교수의 성의는, 그러니까 우리 학부에서 통일된 양식을 사용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듯이 뭐 어떤 실험 보고서의 형식도 있었지만 우리가 학위 논문의 형식은 학교 자체에 도서관에 가보면은 요게 있습니다. 특히 석사 박사에 대해서는 정해진 형식 그대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문의 학위 논문의 템플릿이라고 해가지고 하면은 줘요 이거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석사 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 지금 입장이다 그러면 주거든요. 그래서 기호 설명이나 표와 그림 목록은 어떻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론, 이론에서 실험, 뭐 우리는 실험 재료 및 방법, 우리는 실험 방법 보통 많이 쓰죠. 결과 및 고찰, 결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학위 논문은요.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 교수님들 많이 가면 학위 논문들이 많이 꼽혀져 있죠. 그죠? 한번 보면 거의 다 저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참고 문헌이 나오고요. 테이블들이나 그림, 부록, 초록, 감사해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acknowledgement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차는 기호 설명 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들마다 다른 걸 택할 때도 있고요. 근데 기호 설명이 나와 있고요. 왜냐면은 이 논문을 전체적으로 읽기 전에 사용했던 기호들을 정리해가지고 앞에 제시를 해줘야지 중간에 읽으면서 앞에 나와서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숙지해놓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 list of tables and figures라고 해가지고 본문에서 사용한 표와 그림들에 대해서 먼저 리스트업을 해놓습니다. 그 순서대로 쫙 배열을 해놓죠. 그 다음에 서론이 나오고요. 이론에서 실험, 결과 및 고찰, 이뭐까지는 우리가 실험 보고서를 쓴 거하고 비슷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 참고문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테이블이나 피규어들이 들어가고요. 부록, 앱스트랙트, 이거를 전체를 정리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감사의 걸, acknowledgement라고 그러는데 그것들을 표현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 글쓰기에 보통 나온 것처럼 글 쓰기 전에 생각해야 되죠. 어떻게 쓸 건가. 그 다음에 쓰기 전에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말로 이렇게 설명해 볼. 그 다음에 개요를 작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하면서 디스커션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의문점, 그분들이 던지는 의문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특히 독창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답이 된 생각을 논리적인 순서로 잘 연결을 해놔야 됩니다. 작성하기 전에. 그래서 뭐 컴퓨터 안에서 이렇게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요, 여기가 우리가 학위 논문 작성에 있어서 논문 작성 순서를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까? 자, 보십시다. 자료조사를 받을 계략적인 서론을 써야 돼. 계략적으로 써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서론을 논문 쓰라 그러면 서론부터 정말 잘 쓰라는 분이 있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뒤에 부분들을 다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 서론을 도입하는 부분을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향성만 잘 잡아놓는 정도로 우리가 계략적으로 서론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론 해석이나 실험에 관련된 이론은 아주 자세히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첨삭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자세하게 잘 써오셔야 돼요. 왜? 이론적인 거 벌써 나와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론을 정립해둬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세히 잘 쓸 수 있죠. 실험은요, 여러분 내가 직접 진행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도 벌써 다 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부터 잘 하라고 그럽니다, 보통. 이거부터 잘 해라고 그래요, 저는. 이거 두 개는 우리가 뒤에 리저치 앤 디스커션을 쓰기 전에도 충분히 잘 써놓을 수 있는 분야죠. 그 다음에 논문에 우리 데이터 측정을 많이 했는데요, 학위 논문에 필요한 데이터는 모든 데이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선정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선정된 데이터와 관련된 그림표를 만들어야 돼요. 먼저 만들고요. 제 같은 경우는 그 그림이나 표에 대해서 이 해석하는 페이지를 한 페이지 쓰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자꾸 고쳐 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쓰는 것이 결과 및 고찰 부분이에요. 결과 및 고찰. 그 다음에 이것들을 잘 정리하고 실험 부분에서 한두 문장 따오고 쓰는 것을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계략적인 서론을 쓰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수정을 해놔요. 이걸 쓰면서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동기가 뭐죠? 그것을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요, 전개를 해 나가고, 그 다음 결론을 서론에서 내어져 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험을 했더니만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도 다시 기승전결로 가야 돼요. 그것들을 잘 정리한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서론의 주로 동기라든지 어떤 하게 된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참고문 리스트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따오는 문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 제목을 정해놓고 수정해 나가죠.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위 논문 작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졸업 논문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술지 논문도 쓰게 되고요. 또한 적어도 10% 이상의 학생들도 대학원에 진행하게 되죠, 그죠? 그런 학생들에게는 참 중요한 그런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잘 적용하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